한 여성이 살아있는 동안 턱이 의도적으로 재건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턱은 산산조각 나지도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수술로 변형되었습니다. 뼈는 정확한 각도로 잘렸습니다. 청동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할 때 그녀 자신의 몸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터져나온 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중간쯤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시는 인간의 소리가 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대한 응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대, 잘못된 세기에 살았습니다. 콰이어트 히스토리언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입니다. 권력이 고통의 정의 자체를 어떻게 타락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즐기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인간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깊이 추락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어둠 속으로 따라가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것은 위로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들려져야 할 증언입니다. 기원전 911년부터 609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에서 철학적으로 재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제국은 단순히 영토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곡물이나 노예가 된 인구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나시리아 제국은 공포의 제조를 체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종교적 교리에 가까웠습니다. 제국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된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이런 운명에 직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위치의 여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공주, 왕비,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왕의 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혈통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종종 조약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시리아 철학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봉기에 숨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론적으로 인구를 결집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권력 구조를 대표했습니다. 해결책은 그들을 신속하게 처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자비롭고 너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순교자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죽음은 종교를 제공합니다. 공포는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칼후 궁전 기록 보관소에서 점토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들은 학술 역사가들이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럽게 번역해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번역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내용은 편안한 분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를 위한 가학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방법론, 그리고 정책이었습니다. 엘라니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는 1843년에 클라우디우스 리치에 의해 발견된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커크 그레이슨과 시모 파포라 같은 학자들이 나중에 이 문헌들을 분석했습니다. 엘라니는 이룸의 왕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룸은 때때로 아시리아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웃 제국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반란이 실패하자 그녀는 평화 협상에 일부러 항복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아시리아에 대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초기 처벌은 번역본에서 거의 아무렇지 않게 읽힙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 표식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지우기 작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특정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특정한 스타일로 정돈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색상과 직무를 입었습니다. 석 달 동안 엘라니는 이런 외부적인 신분 표식을 체계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거칠게 아니라 섬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제들은 이쉬타르에게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녀의 보석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엘라니의 지속적인 건강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건강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가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같은 이발사에 의해 깎였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일상의 심리적 무게에 대해 거의 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한 번 발생하면 그것은 트라우마입니다. 그것이 매주 발생하면 자연의 법칙이 됩니다.
엘라니의 마음은 결국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수용 자체가 그녀의 포획자들에게는 승리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저항에 대한 습관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신체적 변형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의 방법론이 다른 고대 잔혹성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엘라니의 얼굴은 재조립되었습니다. 그녀의 콧대는 의도적으로 부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잘못 고정되어 비뚤어진 각도로 치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이전에 알던 사람들에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잡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이러한 시술을 수행했습니다. 궁전에 고용된 의료 전문가들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부러진 부분은 깨끗했습니다. 치유 과정은 모니터링되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뼈가 치유된 후 진정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 주위 피부에는 상징들이 문신으로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미화하는 무늬가 아니라 행정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그녀를 저항을 시도했던 사람으로 식별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몰락한 가문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잉크는 식물성 재와 검게 변하는 광물 혼합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엘라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일대기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상태로 잘 먹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감염의 위협이 있을 때 의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창조되는 순간은 그녀의 생존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공주에서 살아있는 경고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궁전에서 잘 알려진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왕좌실에 인접한 방들을 받았습니다. 이 방들은 숙소로서가 아니라 전시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특별히 그녀의 방을 지나 호위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라이벌 피를 지닌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마리오 리베라니가 신체의 무기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외교의 도구였습니다. 모든 흉터, 모든 치유된 골절, 그리고 모든 영구적인 변형은 더 큰 텍스트의 한 단락을 형성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외국 법원에 쓰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반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반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아시리아 처벌의 정교함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현대 용어가 명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영역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궁전 기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은 대략 비존재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존재했던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박탈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기원전 642년에 아세르바니팔 왕은 수사를 정복했습니다. 수사는 이룸의 수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나 전략적 자원만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 가족 전체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투만 왕의 4명의 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결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치적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는 이룸족 정당성의 상징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부조와 서면 기록에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또한 궁전 행정관들의 개인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발생한 일만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아시리아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딸들은 붙잡히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행정적으로 중립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아시리아인들은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수천 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은 사회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 순간 당신 의식의 일부가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이 당신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은 궁전의 다른 구역에 따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비무장 상태였고 적대적 영토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막기 위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할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공유된 언어와 기억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자매가 다른 자매들에게 그들이 자매임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유대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외모는 궁전 기록이 형태의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종속되었습니다. 외과 의사, 문신 예술가, 그리고 장인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왕실 기념물과 예술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6달 동안 투만 왕의 딸들은 시각적으로 비존재화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막혔습니다. 이것은 두피에 흉터를 남기는 부식성 연고를 정기적으로 바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별 가능한 특징이었습니다. 여성은 멀리서도 머리카락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인식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피부에는 노예임을 표시하는 문양이 문신으로 새겨졌습니다. 이 표시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징적이었습니다. 사용된 무늬는 가축과 제산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무늬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재분류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발은 다른 문화에서 빌려온 과정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목적을 위해 정교해졌습니다. 묶는 것이 그들을 불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움직임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이고 낮은 수준의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은 기본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통 없는 어떤 순간도 자연스러운 상태라기보다는 부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전의 공공장소에 정기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로서 전시되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남아있는 부조들은 궁전 벽의 파편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1900년대에 이 파편들을 발굴했습니다. 그것들은 이 여성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각품들은 서면 기록이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이것은 움직임이 주의를 끈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의 절대적인 정지 상태입니다. 그 주의는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그들의 표정은 텅 비어 있습니다. 평화롭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정의 부재는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시리아 관습의 가장 체계적이고 잔혹한 혁신은 천일해체였습니다. 이것이 궁전 기록이 그것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식화된 과정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가장 큰 범죄라고 여긴 것을 저지른 여성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몰락한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의 권위를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은 공개 성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선택된 도시의 중앙 광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곳은 보통 그녀의 고향과 가까운 도시였으며 그래서 소식이 가장 빨리 퍼졌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유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직함은 서기관들에 의해 큰 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공식 기록에서 돌 하나하나씩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1000일 동안 이러한 특수성은 여러 출처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매일 바뀌는 3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궁전의 변소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배설물이 쌓여있는 바닥 아래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무 글개와 넝마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냄새만으로도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날에는 가죽을 무두질하는 작업장으로 보내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물 가죽이 가공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식성이 강한 소변과 석회가 가득한 통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를 흘렸습니다. 부식성 물질이 상처를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손톱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피 흘리는 손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그녀는 노동자로서 밭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거나 수확하는 대신 변소에 인간 배설물을 비료로 뿌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싼 염료로 염색된 옷을 입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염료들은 이전에 입었을 수도 있는 비싼 보라색과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왕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식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보리빵을 받았는데 때로는 겨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삼킬 때 고통을 주었습니다. 물은 동물들도 사용하던 구유에서 나왔습니다. 때때로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탈수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음식에 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갈증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끊임없는 불편함과 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의료적인 관심은 그녀의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식물에서 추출한 항생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임신했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한 약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그녀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처벌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통을 위한 기능적인 용기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00하루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풀려났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는 도구처럼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 이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전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제 가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 달치의 식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쫓겨났습니다. 궁전 기록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의 기록에는 그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난민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도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족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떠나지 않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1000일간의 감금으로 그녀의 외모는 근본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사람의 손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부에는 부식성 물질로 인한 변색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황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산적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산적들은 그들을 손상되었고 인간 이하로 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무런 결과 없이 착취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여성들은 다른 생존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거주지들은 제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된 여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파괴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관행의 심리적 차원은 이를 단순한 잔인함과 구별합니다. 그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처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체가 재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생존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유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기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방식은 다른 고대 제국들의 통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세심하고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처벌을 단순히 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기록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세대가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미래의 아시리아 총독들 또한 정확한 일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관행을 효과적으로 만든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해주었습니다. 니네베와 칼후에서 발견된 궁전 기록 보관소에는 수천 개의 점토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점토판은 행정, 세금, 그리고 군사작전을 다룹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에는 왕과 그의 의사들 사이의 개인적인 서신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언제 처벌을 늘리고 언제 완화할지에 대한 문서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망 없이 최적의 신체적 악화를 유지했습니다. 사르곤 시대의 한 점토판에는 포로의 얼굴 재건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상적인 언어로 자세히 설명됩니다. 재건은 의도적인 골절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묘사는 잔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전문적입니다. 골절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맞춤은 마치 골절이 잘못되고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처럼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목표는 여성이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의도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에 대한 모호함은 심리적인 차원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불운했던 것일까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처벌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기록 보관을 넘어선 목적을 가집니다. 군사 제국에서는 제도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습니다. 새로운 총독들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써 아시리아인들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궁전 기록 보관소에 보관함으로써 그들은 실용적인 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신체보다 정신을 겨냥하여 공포를 통해 정복된 인구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기록, 보관소의 내용은 주변 제국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시리아 영토를 흡수했습니다. 바빌로니아 통치자들은 이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정확히 모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들은 처벌이 연장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경고를 만들어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이후 제국의 관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체적인 변형을 개발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들만의 심리적 통제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의 방법론은 아시리아 제국 자체보다 수세기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생각은 문명과 함께 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이합니다. 그것들은 퍼져나갑니다. 그것들은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는 아시리아 기록 보관소에 완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 파편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1990년대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여성들 중 일부가 그들의 고통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12년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붕괴했습니다. 위대한 수도 니네베는 메디아인과 바빌로니아인에게 약탈당했습니다. 궁전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방들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각상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점토판들을 잔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록들을 태워버리는 불을 질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궁전에 갇혀있던 여성들은 단순히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일부는 어둠 속에서 탈출했습니다. 일부는 병사들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거나 죽일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한 세기 후에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적을 발굴하고 파편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토판들이 궁전 잔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틈새에 있었습니다. 일부는 무너진 돌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보관될 기록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조잡하고 서두르며 훈련받지 않은 손으로 분명히 쓰여졌습니다. 일부는 손톱보다 겨우 더 컸습니다. 일부는 너무 약해서 작은 접촉에도 부서졌습니다. 그것들은 아람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궁전의 공식 아카드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식 서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글을 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마침내 해독되고 연구되었을 때 단편적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증언, 개인 기록, 그리고 회한이었습니다. 한 점토판은 1924년에 그것을 처음 조사한 학자에 의해 대략적으로 필사되었습니다. 그 번역은 한 여성의 저항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불렸고 그녀의 손이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인정을 위해 흔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점토판은 별도의 방으로 끌려간 자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신들이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그들이 말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들이 들을 수 없어서 그녀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겨우 해독 가능한 세 번째 점토판은 그녀의 등에 있는 흉터를 묘사했습니다. 이 흉터들은 그녀가 읽을 수 없는 상징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말해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들은 발견되기를 의도하고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쓴 여성들은 누가 그것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것들을 읽을 것이라고는 더욱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점토판은 궁전이 파괴된 후 잔해의 점토 조각들을 사용하여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증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가능한 유일한 방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학자 스테판이 달리는 이 파편들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이 저항으로서의 증언에 대한 가장 초기 문서화된 증거 중 일부를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저항이나 정치적인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실존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기 있었고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흔적을 남기려는 주장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억압의 언어를 어떻게 전복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노예의 표식으로 그들의 몸의 상징을 문신했습니다. 일부 점토판에서 여성들은 이 흉터들을 전투 상처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패배의 표식이 아닌 생존의 배지로 보았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을 주었습니다. 점토판에서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이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들을 직접 썼습니다. 이 이름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손이 부러졌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부러진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기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번역을 받아들인다면 그 한 문장의 힘은 엄청납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억압 도구에 대한 주체성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손에도 불구하고 부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손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부러진 손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러진 곳들은 그녀의 서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은 패배가 아닌 다른 것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처벌의 물리적 증거는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궁전 기록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법의학 인류학자들이 분석한 유골에서도 발견됩니다. 2003년에 연구자들은 카루 근처의 대량 무덤에서 유골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궁전 기록 묘사와 일치하는 골절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외과적 골절은 특정한 방식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증거는 석회화된 뼈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게다가 궁전 부재는 예술적인 표현들도 존재합니다. 이 돌 조각들은 다양한 변형 상태의 포로 여성들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미술사학자들은 이것들을 단순히 노예 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서면 기록 지식과 결합된 면밀한 조사는 이러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조각들이 특정 부상의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술가들은 특정 사례들의 돌 기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부조는 얼굴 구조가 뚜렷하게 변형된 여성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부조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제거된 여성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조는 피부에 뚜렷한 흔적이 있는 여성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이상화된 조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록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리아 궁정은 이 벽들을 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존재론적 공포는 단순히 처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벌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함을 기념하려는 제국의 의지였습니다. 제국은 그것의 영구적인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처형은 없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덮어 씌울 수 있는 조용한 죽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성 자체가 처벌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을 가장 매료시키는 것은 에이시리아 방법론의 명백한 심리적 정교함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잔인한 고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통이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한 행정가이자 의사들이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수준이 있습니다. 신체는 해를 입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수준입니다. 그 여성은 눈에 띄는 본보기가 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저항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도록 전시됩니다. 저항하는 가족에 속할 때 일어나는 일도 보여줍니다. 감시 그 자체가 처벌입니다. 그녀는 항상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그녀가 공간을 이동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다음은 시간적 수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벌에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또한 종착점이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생존이 단지 다른 형태의 고통을 낳을 뿐이라는 지식은 그 자체로 심리적 고문입니다. 이를 넘어 인식론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 가족의 저항이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신들은 그녀의 혈통 때문에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녀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모순되는 이야기가 없는 환경에서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강화합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들은 진실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아마도 모든 처벌 중 가장 잔인한 것일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도망치더라도, 육체적으로 해방되더라도 그녀의 자아는 그 경험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언급할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종종 내면화된 억압이라고 불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관점을 자신에 대한 진실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이시리아인들에게는 심리학 용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천과 관찰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자아감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들의 신체도 따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들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감옥을 짊어지고 다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석방된 후에도 사실이었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니네베의 함락은 이러한 관행들을 즉시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국들은 에이시리아 모델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에이시리아인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국이 멸망하자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바빌로니아인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포획자들은 동일한 기술의 변형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한 제국은 다른 제국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잔혹함은 기록과 전파를 통해 스스로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시리아 국가의 물리적 파괴 이후 무언가 변화했습니다. 수도가 파괴되고 궁전이 불타자 행정관들과 병사들은 흩어졌습니다. 제도적 관행의 연속성은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권력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러한 처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국의 권력 체계 내에서 처벌이 논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파괴된 도시 외곽의 작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후대 바빌로니아 역사가들의 단편적인 기록들이 이를 묘사합니다. 이 여성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집단적 서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각 여성은 자신의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대안적인 이야기를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가해자들이 패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생존이 실패 이외의 의미를 가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결국 정착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들이 항상 다소 경계에 있었다고 시사합니다. 그들은 항상 타자로 어느 정도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은 상인, 아내, 치유사, 그리고 여사제가 되었습니다. 이 역할들은 치유와 부활의 여신들에게 헌정된 사원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다른 틀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틀은 그들이 살아남은 경험이
그들을 무가치하기보다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수치의 증거가 아니라 인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주체성과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에이시리아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보였을 때쯤에는 에이시리아 제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증거들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후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는 현명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형언할 수 없는 대우를 견뎌낸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들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안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에이시리아의 처벌 관행을 연구하면서 더 광범위한 역사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국이 왜 그토록 정교한 심리적 고문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을까요? 에이시리아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을 처형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힘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장기적인 고통의 시스템을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변의 일부는 역사가들이 제국의 정당성 문제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제국은 통치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영토를 다스립니다. 이 사람들은 대안적인 시스템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대안 시스템들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제국은 통제받기를 원치 않는 인구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끊임없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병사들은 모든 곳에 주둔해야 합니다. 죽거나 은퇴하는 병사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병사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자원 집약적입니다. 대안으로 두려움을 사용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소수의 반군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두려움은 역사적인 것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있는 기념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경고로 변모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효율적입니다. 그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새로운 반군들은 끊임없이 처형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눈에 보이는 본보기만 유지되면 됩니다. 이것이 에이시리아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특정하고 눈에 보이는 개인을 겨냥한 체계적인 공포는 무차별적인 살해보다 전체 인구를 더 효과적으로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주의적인 면에서 우울한 계산입니다. 만약 처벌의 대안이 죽음이고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고통이 처형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고통은 더 저렴합니다. 고통은 또한 교훈을 더 빨리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록들은 또 다른 요소를 암시하며 이는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이시리아인들은 특정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쟁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안적인 권력 구조를 상징하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시리아의 논리는 특정 사람들이 지워져야 할 상징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고로의 그들의 변모는 정당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취한 행동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대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 자신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두운 철학적 문을 엽니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면 어떤 행동도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참혹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만든 어떤 서사도 불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거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할 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사들은 그들의 행동이 수정될 수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혈통이라면 어떠한 교정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안전이나 지위를 되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 때문에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수세기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러한 구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실패로 인해 이 일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에이시리아 제국이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국은 그들의 존재 때문에 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타고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파괴되도록 낙인 찍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불의로의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많은 생존자들의 궁극적인 치유와 재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시리아의 처벌 관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궁전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고대 아슈르 유적지의 단편적인 고고학적 지층에서 나왔습니다. 아슈르는 에이시리아 제국의 종교적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파괴된 사원과 행정 건물 잔해와 섞여 고고학자들은 작은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신전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뼈와 돌로 조각되었습니다. 그 인형들은 조잡했으며 전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잠자고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팔을 들어 올린 채 서 있는 등 다양한 자세의 여성들을 묘사했습니다. 그 신전 자체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에 불법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어진 건축물로 문자 그대로 덮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발굴 작업으로 아래층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했을 때 인형들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인형들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마모 패턴은 인형들이 수없이 들어 올려지고 잡히고 다시 놓였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이 노예화되거나 포로가 된 여성들이 만든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일부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만 다른 학자들에 의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자신들이나 다른 여성들의 형상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 인형들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은 일종의 공감 마법이나 영적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이 수행은 치유, 기억 또는 저항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마법을 의미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의미가 더 컸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주체성과 통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체성과 통제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견은 중요한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이 여성들은 수동적으로 고통을 감내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관습과 의미, 그리고 존엄성을 주장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모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결국 파괴되고 묻혀 잊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후 그것이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데 전념했던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신성한 공간을 만들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시리아의 처벌 관행에 대한 지적 계보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후대 제국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인들은 부분적으로 아시리아의 공개 고통 모델에서 십자가형을 발전시켰습니다. 중세 왕국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경거리와 가시적인 처벌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대규모 투옥, 감시, 특정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욕 시스템조차 이러한 주제들의 변형을 이어갑니다. 여기에는 가시적인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표식된 인구에 대한 감시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사람들을 경고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것이 고대 아시리아의 관행에서 현대의 불의로 직접적인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에서 인과관계는 그렇게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문제들이 어떻게 반복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인구에 대한 통제 유지와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시대에 마주할 때 아마도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처벌 방식은 특정 철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철학은 인류가 계층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변형과 모욕입니다. 그들은 대중적인 가시성이 공포를 증가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적 맥락에서 이러한 동일한 개념들이 적용되는 것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표적으로 삼는 시스템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들은 가시성, 감시, 그리고 수치심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재포장된 고대의 도구를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체계화했던 개념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사막에는 니네베와 님루드의 폐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역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두인족은 특정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서진 기둥과 묻힌 벽 사이로 바람이 특정 각도로 불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민간 전설로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심리적 투영, 즉 잔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서 패턴을 찾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해석을 고려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들이 문화적 기억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이 폐허 근처에 사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지식을 물려받았다면 어떨까요? 이 지식은 역사적 전승과 집단적 직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이곳에서 짓밟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기록은 물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땅 그 자체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상학입니다. 이것은 트라우마, 특히 체계화된 트라우마가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장소를 표시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 세대 후에도 이러한 흔적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에게 처벌받았던 여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2500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뼈는 분해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대부분은 압제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영구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잔해 속에 숨겨진 점토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예술가들이 조각할 본보기로 궁전벽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역사 기록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들의 압제자들의 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모호한 이야기들과 단편적인 기록들이 포함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제국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통제 시스템이 인간 심리의 깊은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방식들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역사를 연구할 때 단순히 연대와 통치자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역사적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충격적인 무언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교하고 체계적이며 심리적으로 세련된 잔인함의 능력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들이 행정기구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지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유별나게 사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보기였습니다. 그들은 정치 시스템이 충분한 권력을 얻었을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충분한 이념적 정당성을 얻었을 때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을 재구성하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역사적 이해의 진정으로 통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동일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념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근본적인 논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들이 존재 자체로 본질적으로 위협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을 경고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감시와 가시성이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질문들은 수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참여하고 이득을 얻는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초대입니다.
살아남은 모든 파편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파편들에는 점토판, 궁전 기록, 해골 유해, 그리고 조각된 부조가 포함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데 모으는 데는 수백 년의 학문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공백과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역사 기록에 단순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략 기원전 911년과 609년 사이에 특정 제국은 고통의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성들을 그들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스템은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존하고 전달할 가치가 있는 행정 기술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이는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외면하지 않고 역사 기록을 기꺼이 살펴보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경험한 여성들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살아남아 결국 삶을 재건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들이 겪었던 일들로 인해 항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능한 모든 작은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중요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제국도 달리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들, 존재에 대한 그들의 주장,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외침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닿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회복력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것들은 권력이 절대적이고 견제받지 않을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어둠 속으로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참여하며 이 여성들이 잊히지 않도록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고안되었던 역사적 망각으로부터 이 목소리들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Quiet Historians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것은 인간 시스템에 무엇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일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아시리아인들이 했던 방식대로 잔인함을 기록하기로 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제국들이 자신들의 최악의 행동 기록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처리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 이 여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외침이 더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침묵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은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도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표식된 자들과 취약한 자들을 모욕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우리는 고통의 가시적인 본보기에 의존하지 않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 질문들은 역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긴급합니다. 그것들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제국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et Historians,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